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책에서는 원인과 치유 방법,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 심리 치료, 우리 그 다음에 KDM G7의 심리 치료 방법들 이제 뭐냐? 우리는 주로 방법들이 뭐예요? 영적인 방법,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 5가지를 응용한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런 환경의 변화라든지 그런 이제 일반적인 어떤 생활 리듬을 바꿔주는 이런 문제. 그러니까 뭐 장점을 찾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의 틀 속에서 이제 움직여지는 것들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책에서는 그 6가지의 문제, 심리 질병을 유발시키는 원인 제거.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병든 사람들을 이제 상담을 할 때도 이제 해야 되지만, 이제 상담을 할 때쯤, 그런 치유 상담을 할 때쯤 되면은 어쨌든 좀 깊숙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이야기를 해줘도 본인들이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기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해야 되지만, 주로 이제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될 것들은 이제 예방이죠, 예방. 그래서 미리 세미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글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이제 우선적으로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부분들이죠, 이게.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서는 이제 그 20여 가지나 되는 많은 그 이제 심리 질병들의 영역들 속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주로 만나는 이제 부분들이 이 영역이에요. 뭐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든지, 그 다음에 또 뭐 공황장애라든지, 공황장애 여기서 이제 대인기피로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그 다음에 뭐 분노 조절 장애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열등감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테두리들은 어느 정도 상담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어느 선에서 이제 다룰 수 있는 영역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더 악화돼 가지고 이제 뭐 조현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사고를 칠 수 있는 이제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단지 이제 상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격리를 해야 될 영역들이 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영역들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뭐 격리할 수도 없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상담 쪽은 다룰 수 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제 뭐 나타나는 현상들은 우리가 뭐 그건 때로는 이제 기계를 통해서 검사를 해야 될 영역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약을 복용해야 될 그런 영역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타치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게. 이제 그 조현병과 조울증은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조현병과 조울증. 근데 조울증은 이제 갑자기 이제 뭐 좋았다가 나빴다가 뭐,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그렇죠. 감정의 기복이 심한데 조절을 못하는. 그게 이제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현병은 사건을 저지르는, 이제 이거는 조울증하고는 좀 달라요, 이건. 그러니까 뭐 조현병은 기분이 좋았다 나쁘다 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뇌의 문제의 어떤 영역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자기도 그 상태를 잘 감지를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 단지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이 그냥 계속 갇혀 있기만 한다. 병원에 이제 입원한 상태인데 병원 측에서는 혼자만, 한 사람만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관리하니까 정기적인 틀에서 이제 약을 복용하고 뭐 기본적인 것만 이제 하게 하는데,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전문적 상담자가 이 사람 개인적으로 좀 달라붙어 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개인적으로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상담하고 뭔가 이제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자꾸 개발해 주는 거죠, 이게. 자꾸 개발해 감으로써 죽었던 이제 어떤 뇌세포나 또 영향을 받는 이런 분들, 이런 분야에서
자꾸 이게 회복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이게 죽은 세포도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 살리는 거죠. 자기가 활동을 하면, 살아나요. 그러면 사람은 우리가 멀쩡한 사람도 안 하고 있으면 기능이 다 죽어요. 우리가 안 걸으면은 다리도 죽는 거예요. 근데 그래 물리치료라는 게 결국 그런 거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끔 통해서 죽은 세포들도 뭐 살려낸다기보다는 새로운 세포들이 형성되게 돕는 거죠, 이게. 사람의 구조는 계속 새로운 세포들이 형성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돕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완전히 1대1로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되고, 거의 24시간 붙어 있어요. 이게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삶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조현병 환자들이 어떤 정도의 틀 속에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이제 많죠, 이걸. 누가 뭐 거기에 적극적으로 매달려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상황이 있으니까. 그리고 보통 또 이제 그런 이제 조현병이나 이런 거 앓는 사람들 보면 환경이 또 다 안 좋아. 가난하거나 또 뭐 주변 이제 그런 형편들이. 그러니까는 누가 뭐 옆에서 어떻게 뭐 한번 들여다보면 그만이지 그걸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는 순환인 것 같아요. 악순환. 악순환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뭐 부자들은 뭐 어쨌든 간에 돈이라도 갖다가 전문가를 사든지 뭐라든지 하고 뭐 외국 병원에도 데려가고 뭐 이러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뭐 그런 역할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단지 이제 교회가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상담 쪽에서 가서 이렇게 보고 약물이나 이런 심하면 그걸 같이 해야 돼. 그리고 이 병원층의 양해를 얻어서 이렇게 휴가로 나올 때라든지 이럴 때 이제 좀 전문적인 상담가가 딱 달라붙어 가지고 하고 자주 병문안 가서 그 이제 사람을 관리를 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제 병원 측에서 관리하는 이런 거 하고 조금 더 깊숙이 이제 나눌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되죠, 이게. 자, 그럼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뭐 우울증이다, 예, 이런 상태, 또 뭐 열등감, 또 대인 기피, 인간관계, 주로 이제 뭐 분노 조절 장애, 또 뭐 무기력증,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좀 돕는 거죠, 이게.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문가라는 데는 어떻게 구분을 하고 분별하는 이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전염병인가 예. 총고 조절장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해리병인가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와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그게 이제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뭐 진단을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거의 연관돼 있어요. 그거 뭐 특별하게 이 사람은 뭐 분노 조절 장애, 이 사람은 뭐 우울증, 이 사람은 대인 기피, 이걸 이렇게 독립적으로 딱 띄워놓을 수가 없고 보통 이제 연관성이 돼 있어요, 이게. 예. 예를 들면은 뭐 지난번에 이제 왔던 사람도 이제 막 계속 울고 뭐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러니까 공황 장애 같은 현상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일단 공황 장애 우리가 뭔지 알잖아요. 공황 장애 같은 현상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가족이 전화가 왔어요. 지금 막 이런 상태인데 기도를 해도 소용없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밤늦게 이제 그런 연락이 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이건 지금 공황장애가 우선 지금 왔다. 그리고 이제 일단 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게 왜 생겼느냐. 이제 전에 했던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직업 업무적인 관계 때문에 온 거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인간관계에서 분노가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그 사람 이제 왔을 때 이제 내가 장점을 한번 써봐라. 그리고 당신한테 고맙게 한 사람들을 한번 써봐라. 그리고 당신에게 이렇게 분노를 느끼게 하고 옆에 있으면 뺨따기라도 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분노야,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분노가 그걸 어떻게 폭발시킬지 모르니까 갑자기 내가 이러다가 뭐 미쳐버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공황장애로 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현상들이 한참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은 계속 울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 또 우울증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처음부터 경제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자기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막 우울하고 속상하고 그래서 이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의가 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런 걸 다 이종사촌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국 이제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공황 장애나 이런 게 오면은 당연히 또 대인 기피도 시작이 되고, 대인 기피가 왜 생기느냐면은 이제 우울증이 심하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또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자기 몸에서 뭐 냄새가 난다든지 그래서 자꾸 사람을 피하는 경우, 이렇게 출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출발점은 다 다른데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이 사람은 우선 그런 대인 기피가 심하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진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제 고등학교 때 자기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하고 대화를 나누던 사람이 얼굴만 돌려도 나한테서 냄새 나서 그런 건가? 이렇게 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길을 가는데도 사람들이 자기 쳐다본다니 그러면은 내가 냄새가 나서 그런가요? 그러면 나중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기 싫어지게 되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제 설문지 같은 것도 줘보고 또 이제 대화를 쭉 나누다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것이 원인점이 됐는지는 이제 대화를 나누고 보면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뭐 분노 조절 장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막 씩씩대고 막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병적인 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화가 나는데 이걸 막 안절부절하고 이런다고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 이게 아니고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심리 질병을 이제 나타낼 때까지는 그거는 이제 자기가 생각 없이 뒤집어 엎어버린다든지 이런 정도가 됐을 때 이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병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이런 상태인데 이거 분노 조절 장애 병이다 이러면 이거는 이제 아닌 거죠, 이게. 그러니까 대충 이제 우리가 뭐 그렇게 만나서 대화 나누고 하다 보면은 일단은 뭐 진정을 시키고 그러면서 쭉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대인 기피가 출발이 됐구나. 이 사람은 너무 자기가 의존한 사람한테 배신감을 자꾸 당하니까 이렇게 됐구나. 이 사람은 아무 이유가 없어. 뭐 심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그냥 숨쉬기 힘들어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심장과에 간 아무 이상 없어. 그게 정신과 의뢰를 해서. 그런데 뭐 남편이 뭐 잘못해줘요? 아닙니다. 잘해줍니다. 자식들이 뭐 속썩입니까? 아니에요. 애들도 뭐 말 잘 듣고 그래요. 그럼 이제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예. 예.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어떤 현상이냐면은 누적 현상이에요. 누적 현상. 네. 누적 현상. 특별한 안 좋은 일은 없어도 그렇다고 막 특별하게 재미난 일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옛날에 자기가 학교 생활할 때부터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정에서 좀 엄한 가정에서 커오면서 결혼을 했는데 평범하게 사는데 애들을 키워가는 가정에서 받는 스트레스, 남편이 월급쟁이니까 거기서 오는 경제적 부담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곤하다 이러잖아요. 참 피곤해. 참 애들 키우는 거 참 피곤해. 이게 이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 다음 주도 또 피곤해. 또 그 다음 주도 피곤해. 그러면 이제 한숨을 크게 쉬잖아요. 그게 이제 깊어질수록 이런 이제 한숨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한숨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조심해야 돼요, 이거. 그게 이제 나중에 그게 이제 심장에 영향을 줘서 이제 졸도를 한다든지 뭐 쓰러진다든지 이런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직장 생활도 잘하고 아주 뭐 열심히 참 잘하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을 처음 만났을 때는 우리는 보통 이제 심리 질병이다 그러면 뭐 남편이 뭐 성질이 이상해요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하는데 그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생기니까 이게 처음엔 도대체 이게 뭐야 이거 이런 상황인데 그런 이제 그래서 이제 내가 내린 진단 이제 결론이 이건 피곤 누적병이다 이거 누적. 근데 그게 또 뭐 맞았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그게 그렇게 해서 좋게 잘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이제 사니까. 그러면 어떻게 유도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쭉 대화를 나눠보죠. 대화를 나눠보고 뭐 이제 남편과의 하루는 본인의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를 한번 쭉 들어본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 속에서 우리가 느꼈을 때 아 이건 좀 피곤함이 누적이 돼 있구나. 또 뭐 그 다음에는 이제 남편에 대해서 한번 쭉 들어본다든지 뭐 남편이 폭력적이라든지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럼 그런 것도 없어. 그러면 이제 그런 누적된 상태 때문에 이렇게 왔으면은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이거를 그렇다고 가정을 다 내버리치고 어디 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그 상태에서 그분한테 내가 했던 거는 뭐냐면은,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느냐.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느냐. 그래서 하고 싶은 일들이 한번 있으면 해봐라. 그랬더니 옛날 학창시절부터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네. 그게 이제 뭐, 이제 교회에서 컸으니까 찬양을 한다든지 또 뭐 이제 이런 음악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잘 못했고 그래서 이제 그때 마침 이제 박보실 권사가 이제 기타 이걸 막 하고 있을 때니까 거기에 붙여줘서 막 열심히 잘했어요. 그걸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여성이 남편의 그 빠듯한 월급 때문에 자녀들 키우면서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일단은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책을 참 깔끔하게 읽고, 보통 이 심리질병 환자들이 책을 주면은 가져와서 안 가지고 와. 보통. 이 사람은 읽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책들을 좀 정리하는 일을 한번 해보자. 내가 책을 주고 이걸 정리를 해서 한번 이렇게 인터넷에도 올려보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참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들이 마음의 안정감을 갖고 뭔가 기쁨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서 이제 어느 단계에 가더니, 목사님, 저 취직하게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은 많이 안 받지만은 취직해서 지금까지 이제 그 직장 생활을 잘 다녀요. 그러면서 아주 참 건강하게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진짜 100% 아주 성공한 케이스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누적이 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결국 그런 케이스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자기 가정 생활이나 환경에서는 그 사람이 좋은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민족교에서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 되어져서 그렇게 됐는데 목사님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 듣는 결과적으로 이 사람만이 자기만이 또 뭔가 그 틀을 수 있는 어떤 일이 또 하나 가진다면 되잖아요. 여기서 힘들었지만 이쪽에 와서 역으로 해서 자기의 어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게 이제 우리 G7에서는 이제 자기 장점을 찾아서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게 만들어 자기에 준다든지. 대한 어떤 열정 그거 하나만 그렇죠. 딱 있으면 살아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을 이제 우리는 찾아서 살려주는 거죠. 그걸 자꾸 찾아내고 장점을 끌어내주고 그걸 활용하도록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그렇게 침체됐던 심리 상태가 다시 복구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이제 뭐 처음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뭐 자기는 화가 나는데 잘 조절이 안 된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그러면은 분노 조절 때문에 장애를 겪고 있는 거고. 그럼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약물과 약을 안 쓰는 경우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제가 판단할 때는 약물을 처방을 받게 하는 상황은 신경이 너무 예민해져 있는 경우. 이게 신경이 너무 그냥 살아서 펄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상담을 해도 이게 예민해져 있는 이 신경세포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이거. 이런 경우에는 약의 역할이 그런 기능을 좀 한다고요, 이게. 신경을 좀 죽여줘요, 이렇게 좀 낮춰줘요. 그러면서 펄펄 뛰던 이 기능이 좀 이렇게 죽는다고, 이게.
치유가 되거나.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상담을 하고 뭔가 할 수 있는 영역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이 부분이 이제 안정되게 갈 수 있는 환경이 자꾸 만들어지니까 그런 데서 이제 치유가 될 수 있고 이런 상황들이 되죠,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육체적인 병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선 병원에 가면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뭐 어디서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네, 먼저 묻지 않습니까? 그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듣잖아요. 들으면서 이제 뭐 얻은 상태가 생긴다든지 종합 검사를 하면은 이제 먼저 발견이 돼가지고 하기도 하지만은 주로 이제 처음에 병원에 가면은 첫 번째 병원에 가면 주로 가정의학과를 간다고요. 가정의학과에 가면은 가정의학과에서는 쭉 들어보고서는 배정을 해줘 이제 어느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검사도 하고 조사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본인들이 와서 어떤 일 때문에 오셨나요? 아니면 사전에 이제 누가 소개를 해서 오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잖아요. 이분은 이런 것 때문에 오는구나. 그래서 일단 오면은 공감을 해주고 일단 그런 분들은 말을 안 하는 층이 있고 말을 무지하게 많이 하는 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일단 공감을 해주고 네, 공감을 하면서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제 계속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정할 말이 없으면 이제 장점 찾기 이런 거 한번 쭉 써보세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꺼낸다든지 처음에 이야기하려면 잘 안 해. 꺼낸다든지 아니면 미리 설문지를 줘요. 설문지를 쭉 줘서 해오면은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네요. 이 영역은 이러시네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오고 가고 하다 보면은 이제 핵심적으로 다뤄야 될 주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대할 때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먼저 설문지를 쓰게 한다든지 그럼 설문지 가져오면 쭉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취미가 이런 거네요. 그래도 옛날에 참 정말 훌륭하게 사셨네요. 뭐 이런 거. 그래서 쭉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다음에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진짜 이 사람이 속상해하고 치료해야 될 부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거기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떤 때는 책도 줘보고 한번 읽어보시고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고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또 이제 뭐 그런 부분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어느 남자분 우울증 때문에 오신 그분은 결국 이제 경제 문제 때문이니까 그럴 때 이제 컨설팅의 역할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빚을 많이 주고 집을 샀는데 결국은 이분에게 이제 직장도 한 2년쯤 뒤에는 문을 닫을 거라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오는 거죠. 지금 이제 금리가 자꾸 올라가고 그러면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뭐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빚을 좀 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벌써 이제 이것도 이자 늘어나는 거나 이제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들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오는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단지 뭐 위로하고 뭐 장점을 써보세요 이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컨설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그분한테 물었던 건 그거예요. 정말 많이 힘드시겠네요. 그런데 선생님한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가정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가정을 참 사랑하시고 정말 중요한 게 가정이네요. 그럼 가정이 우선순위이세요? 가정이 건강하려면 뭐가 필요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빨리 우울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참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 빨리 헤어나왔어요. 굉장히 심각해서 왔는데 빨리 빠져나온 케이스예요, 이게. 그에만 그만한 의지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본인이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지 아시죠? 네, 집 문제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정리를 합시다. 선생님의 가장 중요한 건 가정이고 그 가정의 중요한 가정을 살리려면 선생님 건강해야 되는데 그런데 선생님은 지금 이 집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분류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나는 이 집 문제, 하나는 직장 문제. 자, 그렇다면은 집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가 볼 때 이게 답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집을 처분을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본인이 건강해야 되고, 본인이 건강해야 해서는 집에 대한, 채무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야 되겠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게 3억 2천만 원짜리인데, 본인의 재산이 1억 2천만 원 정도 되고, 채무가 2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1억 2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살 수 있는 테두리가 뭐가 있는지 우리 한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애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그냥 고민거리가 또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해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렇게 가기로 이제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컨설팅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뭔지를 찾아내 주는 것이 우선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시켜야 될 게 뭔지. 근데 희생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힘을 쏟았는데, 예, 애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도 부유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이게. 그래서 본인이 집을 처분하는 데 대해서 부담감을 안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게. 그러고 나서 이제 많이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직장 문제에 대해서도 만약에 2년 뒤에 그만둘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이유가 뭐냐? 왜 2년 뒤에 회사가 문을 닫아요? 이게 이제 그런 회사예요. 뭐냐면은 누가 기금을 대 가지고 그 기금을 운영을 해서 자선 사업을 하고 교육 사업을 하는 그런 이제 법인에서 일을 해요. 근데 기금을 투자한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가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상황에 이제 처해지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 그러면은 자, 직장을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것도 이제 컨설팅이에요.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자, 앞으로 2년 뒤에 그렇게 염려를 하는데 이건 2년 뒤의 일이다. 2년 뒤에. 자,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하자. 하나는 만약에 이걸 그만둔다면은 딴 거 할 줄 아는 거 없냐? 전에 뭐 해본 건 없냐? 그렇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일을 요 2년 동안 이쪽에 근무하면서 준비를 하자.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정당하다고 하는 걸 또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지금 나이가 그 양반이 40 몇인데 오히려 만약에 그렇다고 본다면은 2년 뒤에 회사에서 빨리 나오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이거. 그러니까 안심을 시켜주고 공감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뭘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데까지 본인 생각이 미쳤어요. 그러니까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 또 하나는 문 닫지 않도록 노력해가지고 기금을 더 창출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려면 또 다른 기금 투자할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러니까 뭔가 가능성을 찾아내 줌으로써 이 사람의 마음을 희망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하루에 이 사람 안 믿는 사람인데 하루에 꼭 퇴근하면 10분씩 들러가지고 꼭 기도를 하고 가라. 그랬더니 그걸 참 잘 지켰어요. 그거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주일날 교회도 오기 시작하고 그랬는데 누군가가 후속타를 끊임없이 관리를 못 해줘가지고 이제 치유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는 이제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교회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또 이렇게 누군가가 잘 이렇게 관리해 줄 수 있는 이런 준비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그때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거룩성에서 저항의 능력을 다룰 때 컨설팅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이야기를 이제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정부 차원에서 뭐 탕감해 주거나 또 이렇게 소개하거나 이런 기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알아두면 이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컨설팅을 통해서 해결해 갈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우울증이 왔으면 이유가 있을 거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처음부터 자기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우울증이 왔다고 명확하게 스스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근데 난 요즘 도대체 왜 이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몸에 힘도 빠지고 뭐도 하고 그러면 우선 몸 이야기부터 하는 게
병원에 가서 한번 종합검사 한번 해보시죠. 종합검사부터 한번. 그럼 이제 일단은 가서 진단을 받고 별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기력증 쪽에서 다룬다든지 뭐 인생의 목표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면서 진단을 하나하나 이제 해 나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몸에서 냄새 난다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죠? 냄새 난다고 어떻게 말하죠? 네. 근데 그러면 이제 현장 그런 사람들은 현장 확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현장 확인. 그러면은 한번 물어봤냐? 내가 지금 당신한테 느끼는 거는 전혀 냄새 안 난다. 당신이 냄새가 난다고 느꼈던 사람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느냐? 부딪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실제로 냄새가 난다면 이거는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보통 이제 심리 질병에서 오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와요. 우리가 뭐 이런 충치, 이런 입안의 구강 때문에 나오는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안에서 이제 위장이나 이런 데서 역류해가지고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본인이 어쩌다 한번 딱 났다가 그 다음에 안 나는데도 심리적으로 난다고 느끼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이제 병이라, 이게.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항상 부딪혀 보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이제, 그래서 그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런 문제를 다룬 그 의사 선생님 이름이, 그분의 이야기를, 그분이 이제 그런 대인 기피를 다뤘던 부분을 이제 좀 참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로 부딪히게 합니다. 이렇게 대인 기피는 부딪히게 해야 돼요. 이거 강박관념 뭐 이런 것들을. 자, 그럼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무기력증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했었습니다. 무기력증에. 그리고 이제 일단은 그러니까 처음에 만날 때는 미리 정보를 얻었으면 설문지를 줘서 써가지고 오도록 해서 대화를 나누는 방법. 또 갑작스럽게 아까 같은 그런 공황장애 이런 경우는 오게 해서 일단은 안정을 갖게 만들어주고 대화를 나누는 이런 방법.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진단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해 나가야죠. 근데 뭐 어쨌든 간에 다 이종사촌갑니다. 자, 무기력증. 날씨 탓에 무기력증에 빠지는 경우도 있죠. 특히 봄이라든지 또 뭐 하다가 일이 안 돼가지고 무기력증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충격적 사건 때문에.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이유가 많습니다. 여기에 근본적 원인은 뭐예요? 근본적 원인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인간이 범죄하면서부터 일단은 희망을 잃어버리죠. 인간은 거기서.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 데서 무기력한 상태로 빠지는 기본적인 틀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원인들 여기 이야기했는데 11페이지 보시면은 목적과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경우에, 또 뭐 다툼과 분쟁, 흥청망청 살아가는,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부모와 가정, 이런 경우에는 자녀들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충격적 사건을 딱 만나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멍해져요, 이게. 그래서 이런 무기력증. 누구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처 받았을 때 이제 빠지게 되는 무기력증. 아무런 의미와 변화 없이 기계적인 삶을 살아갈 때 빠지는 무기력 상태. 네. 여러분들은 어떠시죠? 네. 여러분들이 무기력에 빠져 있다고 그러면은 안 되죠. 무기력에 빠져 있다고 그러면 보따리 싸가지고 갈멜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호렙산으로 가셔야 돼.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쭉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12페이지. 이거 지난번에 우리 무기력까지는 했었어요. 그래서 3과. 예, 그래서 무기력증 테스트 뭐 이런 이야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표 이런 것들이 이제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게 위기 의식 자각 16페이지예요. 탈출에 대한 의지, 항상 의지가 필요해요. 무기력에 대한 이해와 원인 분석. 이제 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이런 질문 우리가 해야 되죠.
언제부터 이런 상황이 왔습니까? 전에는 활기차게 살았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분노에 대한 그런 사람한테 이분이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굉장히 급해서 언제부터 이렇게 급해졌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좀 여유롭게 살았던 때는 언제인 것 같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랬나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중학교나 이럴 때 굉장히 나름대로 여유 있게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사회생활을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대학 나오면서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빨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빨라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질도 많이 내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도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막 직선적이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는 안에 이제 그 어떤 의존했던 사람들로부터 오는 서운한 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그런 상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거에 즐거웠을 때, 이렇게 여유 있을 때 이런 것들도 대화를 나눠볼 수 있고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 현실적인 목표 정하는 거, 환경 정보 바꾸는 거, 생활 패턴 바꾸는 거, 멘토 코치 상담 활용하는 거, 생각 전환하는 거, 원인 정보 재해석, 외치고 행동하기, 휴식, 여행, 봉사활동, 영성 현장 참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런 데서 빠져나오는 중요한 이제 방법들이죠. 이런 걸 본인이 다 할 수는 없고 상담자가 이제 이런 방법들을 좀 다 알아놓으면은 이제 이거 한번 사용을 해보시겠습니까? 이 약을 주는데 안 들어. 그럼 또 다른 방법 한번 또 해보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다양하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의사가 이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은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꼭 체크해 주시고 많이 보시고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20페이지에도 역시 이제 그 10가지 무기력증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여기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장으로 쭉 넘어가서 우리가 3장까지 했다고요? 그러면 이제 3장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연관이 쭉 돼 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분노에 대한 이제 치료예요. 분노. 옛날에는 이런 거를 뭐 치료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없었죠. 네. 화나면 참아야지. 자네가 참아, 자네가. 네, 이러고 왔는데 이게 근래에 와서는 이걸 이제 병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병원 치료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조절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화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제 자기의 신경 안정제도 먹고 그래서 병원 치료도 받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우선 잘 이해하는 것이 이게 우선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만 외쳐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도대체 분노가 왜 일어나는지 이걸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조절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같이 나누고 훈련하고 교육하고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이게. 자, 주제 설명, 분노의 의미와 결과, 분노의 위험성에 대해서 공부하게 된다. 본장에서부터는 분노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근래의 우리 사회는 분노로 가득 차 있는 듯이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 조절을 못해서 사고를 일으키고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 이제 본 단원을 통해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보자. 자, 화를 억누르지 못한 탓에 발생하는 이른바 분노 범죄는 전체 폭력 범죄의 40%에 이른다. 요즘에 보면은 날씨가 더우면은 더 화가 많이 나죠. 이 짜증 지수, 이런 게 날씨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날씨가 선선하고 좋으면은 사람의 성격도 좀 느그러뜨려지는데 막 덥고 막 그런 무슨 짜증부터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옆에서 누가 건드리면 그냥 막 화가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자기 조절이
하면 되는 부분이고, 문제는 이제 사고를 치는 거죠, 사고. 자, 그래서 이만큼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럼 분노라는 건 도대체 뭐냐? 분노는 이게 분노 자체가 두 글자가 다 이게 성질 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낼 분, 성낼로. 네. 자, 분노는 인간의 기본적 감정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 디퓨징의 저자 이 사람도 분노의 특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흔히 내면의 불길이라고 불리는 화는 인간이 지닌 강력하고도 근본적인 감정의 하나로 공포나 사랑처럼 우리 삶의 일부다. 화는 수천 년 전부터 우리와 함께 해오며 때로는 무기가 되어줬고 때로는 연장이 되어줬다. 화는 다른 사람들의 위협과 공격을 피함으로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줬다. 화는 외부로 향하는 내면의 불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분노는 우리 인류가 함께 살아가는 필요성이 있는 어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이게. 단지 수천 년 전부터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인간의 분노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버지니아의 울리엄의 화다루기에서는 분노는 필요한 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분노를 느낄 권리가 있다. 요구를 무시당했을 때 분노를 느낄 권리가 있다. 차별을 받았을 때 분노를 느낄 권리가 있다. 타인의 권리가 침해당한 걸 봤을 때 분노를 느낄 권리가 있다. 분노는 이처럼 자기 방어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자기를 파괴시키고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고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예전 사람들에겐 화를 표현하지 못하고 참아서 걸리는 화병이 문제였다면 현대인들에게는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분노 조절 장애가 더 큰 문제다. 개인주의가 강해지면서 자기 표현이 강조되고 있지만 역으로 과잉보호와 과도한 스트레스로 자기 통제력은 약해지다 보니 분노 조절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그렇다 보니 숭례문 방화 사건이나 묻지마 범죄처럼 엉뚱한 방향으로 불똥이 튀기도 하고 분노가 내부로 향하여 게으름이나 무력감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한다. 숭례문 사건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이 실제로 불을 지르려면 어디 가서 질러야 돼요? 자기를 제대로 보상 안 해준 그 기획사에 가서 그 이제 건설 기획하는 그 회사에 가서 불을 질러야 맞는데 거기다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숭례문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예요 이게? 억울한 거죠 이게. 억울하니까 이제 그 앞에 가서 굿도 하고 다 그런 거예요 이제.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은 거죠 이제. 자, 이제 뭐 우리가 했던 거니까 쭉 보면 이래이래해서 화가 나는 거다. 그 다음에 자신의 분노 상황을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분노에 대한 자신의 과정을 들어가기 전에, 자세한 과정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신의 분노 상황 결과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자, 분노하는 상황 점검. 분노를 우리들이 주로 왜 하느냐. 자, 지시한 상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정리가 됐을 때, 뭐 일을 시켰는데, 부모가 애들한테 뭐 시켰는데,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뭘 시켰는데, 이게 뭐 그냥 잘 안 해. 그러면 좀 화가 나죠. 그 다음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고집을 부릴 때,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거나 희망이 없을 때, 주고받는 일이 잘못되었을 때, 심한 모욕과 비난을 받을 때, 상대방이 나를 이기려고 할 때, 때로 마음이 속상해 있을 때는 그냥 화가 날 때도 있고, 내가 잘못하고 나면 나 때문에 또 화가 나고, 그냥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기도 하고, 사회적 상황 앞에서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쌓여있는 분노로 인해 또 분노가 일어나고, 학습된 분노에 의해서 또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화를 낼 일이 아닌데 화가 나는 거는 이게 학습이 된 분노예요. 이게 습관화된 분노. 자, 당신의 경우는 어떤가? 주로 어떤 상황에서 화를 내고 조절하고 있는가? 네. 여기는 뭐 우리 목사님들이니까 그래도 일반인들보다는 화를 많이 안 내시죠. 그렇죠? 다 뭐 온유하시고 다 겸손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니까. 네. 뭐 송 목사님 하실 말씀 있어요? 아, 그러게 왜 안 나오는가 했어. 네. 졸린 게
졸지 말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착하네. 그러니까 사랑한다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분노의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분노가 있고, 또 둘째는 습관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분노는 말 그대로 어떤 상대와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습관화된 분노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가 일어나고, 조금만 안 좋은 상황이 돼도 분노가 나타나고, 항상 짜증과 분노가 나타나고,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들이 내면에서 항상 잠재 있기 때문인 경우도 있고, 함께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운 분노도 있고, 이런 것이 학습이 되다 보면 습관적으로 분노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부모가 늘 분노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속에서 자녀들이 크면 결국은 그 분노를 계속 나도 모르게 습관이 돼요. 이게 분노의 결과는 안 좋죠. 자, 요 뒤에는 이제 이야기들을 쭉 해놨고 43페이지 한번 42페이지. 그래서 분노의 문제를 지금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의학적 사실. 결국 분노는 앞에 있는 전두엽을 자꾸 파괴시킴으로 인해서 치매가 빨라지고 뇌가 쪼그라든다. 이런 이야기. 분노하는 버릇은 뇌에 자동으로 저장이 된다. 통계학적 사실. 우리는 사실 이것 때문에 분노하면 안 됩니다. 자, 빨리 죽어요. 몇 배나 빨리 죽냐면은 9배나 빨리 죽습니다. 분노를 잘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사망률이 9배나 높았다고 한다. 네, 그러니까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은 맨날 화내고 살면 빨리 죽고,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은 조절을 해야 된다. 44페이지 성경의 경고입니다. 분노가 가져올 때 분노가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성경은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10분간 휴식하고 이제 4장부터 이제 본 교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